안녕하세요. 2024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연수를 맡게 된 공릉중학교 영양교사 안희정입니다. 오늘 연수의 주제는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위생관리입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2학기 때 또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위생관리 포인트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연수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냉장 및 냉동 보관과 취급. 두 번째, 보온 및 상온 보관과 취급. 세 번째, 손 세척과 손 소독. 네 번째, 칼, 도마, 앞치마의 구분 사용. 다섯 번째, 식품의 해동 및 소독입니다. 이 다섯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는 식품의 취급 및 조리에 대해서 위생관리 기준을 잘 알고 잘 적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오늘 연수 충분히 잘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냉장 및 냉동 보관과 취급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중요한 포인트들만 짚어볼게요. 오염 방지를 위해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은 서로 다른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냉장고, 냉동고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의 냉장고, 하나의 냉동고에 같이 보관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그래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온 건데 식재료는 냉장고에 아래쪽에 보관하고요. 조리된 음식은 냉장고의 위쪽에 보관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양상추 샐러드를 한다면은 양상추는 어디다 보관할까요? 네, 식재료이기 때문에 냉장고의 아래쪽에 놓는 거죠. 근데 이제 양상추를 세척하고 소독하고 썰어서 이제 샐러드를 완성했어요. 그럼 그 완성된 조리된 음식은 냉장고의 위쪽에 보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염 방지를 위해서 생으로 된 어육류는 냉장고의 아래쪽에 보관하고 또 생으로 된 채소는 위쪽에 보관하래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헷갈리시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양상추는 아까 선생님이 아래쪽에 보관하라고 했는데 다시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생채소, 양상추 생채소잖아요. 양상추를 위쪽에 보관하래요. 선생님, 양상추는 아래다 놓는 건가요? 위에다 놓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을 할 때도 반드시 덮개를 덮거나 포장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뚜껑 열어둔 채로 또는 소쿠리에 담긴 채로 넣어둬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식재료 간 오염,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고요. 냉장고의 문은 신속하게 그리고 최소한으로 한다. 이런 거는 너무 이제 기본적이죠. 헷갈리시니까 제가 표로 정리해 왔어요. 요게 이제 냉장고 또는 냉동고라고 보시면 위쪽, 아래쪽이 있습니다. 위쪽에 아까 첫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식재료는 아래쪽, 조리된 음식은 위쪽에 보관해라.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생어육류는 아래쪽, 생채소는 위쪽에 보관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따로 보관하는 게 제일 좋지만 같은 공간에 보관을 해야 된다면 여기 쓰여 있죠. 낙하균. 균은 대부분 낙하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위에는 좀 더 깨끗할 수 있어요. 근데 아래쪽은 낙하균, 균이 대부분 아래로 떨어지지 위로 타고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낙하균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더 위생적으로 안전하다. 이건 좀 더 깨끗하다. 이런 거를 위쪽에 놓는 거죠. 왜냐면 위쪽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아래쪽보다 높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 더 위생적으로 위험하다, 더럽다, 이런 거를 아래쪽에 보관을 하는 게 위생관리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한 냉장고에 양상추와 양상추 샐러드를 함께 보관한다면 누가 더 더럽죠?
당연히 아직 세척 소독되지 않은 양상추가 더 더럽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추와 생 닭고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생 닭고기와 생 양상추가 있는데 누가 더 더럽냐의 문제겠죠. 누가 더 더럽죠? 당연히 더 많은 식중독균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생어류, 생육류, 생닭고기 같은 것들이 더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척 작업할 때도 가장 마지막에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다 더 위험한 아이를 아래쪽에 놓고 양상추는 위쪽에 놓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수를 했더니 이제 냉장고가 부족해서 하나의 냉장고에 이 검수품들을 다 넣었어요. 그럴 때 공산품이 있을 수 있죠. 또 김치 이런 것들은 완제품이잖아요. 저희가 거의 세척도 안 하고 바로 포장 끌러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놓고요. 이제 농산, 수산, 축산을 이렇게 아래쪽에 같이 놓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 정도로 냉장고 용량이 부족하다면 냉장고를 반드시 사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요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면 요렇게 조리하거나 소독해야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추후에 위생 관리 측면에서 안전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놓고 거의 그대로 나가는 것들은 위쪽에 놔야 합니다. 이번에는 냉장고 및 냉동 보관의 온도 기준을 한번 볼게요. 온도 기준을 보시면은 냉장고는 5도 이하, 냉동고는 마이너스 영하 18도 이하의 내부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게 실제로 냉장고에 시스템 온도계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 온도계 말고 실제로 그 내부의 온도가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온도계를 부착할 때는 그 온도 감지 부위가 있죠. 센서 있는데 그 센서를 그 냉장고, 냉동고 안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에 그 센서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조차도 이 내부 온도가 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0.1도 단위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읽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도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게 외부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장이 날 수 있어요. 냉장고가 고장이 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보관된 냉장식품이 10도 이하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동식품이 아직 얼어 있으면 바로 제대로 작동하는 냉장고, 냉동고에 옮겨 보관하시면 되고요. 근데 녹았는데 10도 이하이면 바로 사용한다, 바로. 근데 10도가 넘어가면은요, 냉동식품은 바로 폐기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퀴즈를 낼게요. 자, 아까 우리는 앞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온도계의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 부분입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온도가 가장 높은 곳에 보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왼쪽이 맞을까요? 오른쪽이 맞을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요거는 문에 이 냉장고 문을 연 것 같죠? 문에 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요거는 문과 먼 가장 안쪽에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설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바로 왼쪽처럼 문에 가까운 쪽이 아무래도 실온과 자꾸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 안쪽보다는 좀 더 온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 센서를 설치해야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조차도 냉장고면은 5도 이하, 냉동고면은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밑간에 넣은 불고기, 뭐 생선가스, 다진 마늘 이런 거 이제 조리 과정 중에 우리가 아무래도 원래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거지만 조리를 하는 중이니까 상온에 그냥 둘 때도 너무 많죠. 근데 이게 바로바로 조리 작업으로 이어지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상온에 막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뚜껑도 없어요. 그래서 상온에 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뚜껑이 없이 방치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둘 다 문제인데 이제 조리 작업이 바로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틈이 생긴다면은 냉장고든 냉동고든 적절한 보관 온도의 장소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나 바로 이제 밑간한 불고기 볶을 거야. 상온에 두신다면은 최소한 뚜껑을 덮어서 두셔야 합니다. 물론 냉장고, 냉동고 안에 또는 소독고 안에 보관을 할 때도 덮개는 필수입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막 양파 썰어놓고 당근 썰어놓은 것 같죠? 어떠세요? 이렇게 훤히 들여다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바로 이 양파와 당근으로 뭐 찜닭을 만들 거야. 그래서 잠깐 상온에 놨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아래쪽처럼 회색빛이어야 돼.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조리 작업 보러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주 안 나가는데 나가게 됐을 때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이게 식재료가 무엇인지 보이면 안 되고 회색의 뚜껑으로 모두 덮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냉동, 냉장 기준은 넘어가고 이제 보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보관을 해야겠죠. 이거는 단순히 밥은 따뜻하게 먹고 제육볶음 따뜻하게 먹고 이런 걸 떠나서 식중독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아유, 여름에는 음식도 잘 안 식으니까 꼭 보온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음식을 따뜻하게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사계절에 상관없이 따뜻한 열장 음식은 57도 이상의 보온이 유지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유지가 안 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보온고나 보온 배식대의 용량이 부족한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교는 조리를 완료한 후에 반드시 2시간 이내 배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 학교는 이제 모든 보온고와 보온 배식대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럴 때 보온도 유지하면서 2시간 이내에 배식 완료를 하면 정말 베스트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열장 온도는 못 지키더라도 2시간 이내에 배식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음식이 57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보온고, 그 음식이 들어가는 보온고의 온도 기준은 얼마일까요? 를 물어보시는데 온도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 보온고 안에 보관된 음식이 57도가 되려면은 보온고는 좀 더 따뜻해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70도 전후로 설정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음식은 57도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보온고의 성능에 따라서 이 음식을 얼마나 잘 데우는지, 따뜻하게 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의 온도가 57도 이상이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생선 튀김을 튀기고 뚜껑을 덮지 않고 실온에 보관이 됐대요. 둘 다 문제죠. 1번, 따뜻한 음식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된다? 따뜻하게. 보온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튀김류를 보온고에 보관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눅눅해져서인 경우가 정말 많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눅눅해지더라도 정말 바삭바삭한 튀김을 먹고 이제 300명이 배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눅눅해지더라도 열장 보관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온에 정말 잠깐 보관을 하더라도 뚜껑을 반드시 덮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식 1시간 30분 전인데 보온 배식대에 전원이 켜있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2시간 이상 보관을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있다면 적어도 보온 배식대 전원을 미리 켜둬서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낮은 바트, 지금 한 4인치 바트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보온 배식대는 풀바트를 넣는 보온 배식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틈이 떠 있죠. 그러니까 틈이 떠 있는 만큼 절대 보온이 따뜻한 온기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보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배식대를 살 때 내가 4인치 바트를 자주 쓰는 학교라면은 풀바트용으로 된 보온 배식대를 사지 않겠지만 이미 샀죠. 샀으면은 저희가 비록 안에 음식이 적을지라도 풀바트에 담아서 보온 배식대에 넣어야 보온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온 및 상온 보관과 취급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식품 보관, 식품을 보관하죠. 물론 저희가 대부분의 식재료는 당일 입고해서 당일에 모두 사용하고 모두 폐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재고라고 하죠. 아주 소량의 또 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곡류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치를 미리 받아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매일 배송이 어려운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고로 두고 식품 보관 창고에 놓는데 이걸 보관하는 선반은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음식은 바닥에 두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두면 안 되고 15cm 이상을 띄워야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죠. 그리고 청소가 용이해요. 그리고 만약에 벌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뭐 완전 방매 멸균실에서 조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 밖에서 유입되기도 하고 이런 벌레들이 있을 때 그 벌레가 바닥을 기어 지나가는데 막 바닥에 음식이 있어. 또는 바닥에 음식이 굉장히 가깝게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관하는 곳은 15cm 이상 띄워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 및 식품의 취급, 그러니까 뭐 세척을 한다던가 옮긴다든가 썬다던가 볶는다던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서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60cm면 뭐 어느 정도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섰을 때 허리 정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60cm 이상이 돼요. 네, 내 키가 120이 아닌 이상은 120 이상이라면은 이렇게 허리춤에서 막 썰고 옮기고 세척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60cm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서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식품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새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갔는데, 세 번째 파트 너무 중요하죠. 손 세척과 손 소독입니다. 제가 손 세척과 손 소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아깝지가 않을 정도로 늘 연습 때마다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손 세척과 손 소독만 잘해도 정말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위생사고들의 90%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데, 놓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학교 급식에는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손세정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획 구분이 되어 있다면 전처리실에도 있고 검수실에도 있고 조리실에도 있고 각 실마다 손세정대를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씻을 때는 40도 정도의 온수로 씻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세척 효과가 좋기 때문이에요. 40도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아시죠? 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대부분 건강한 사람의 신체 온도가 36도에서 7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느꼈을 때 한 2, 3도 높은 온도가 40도 정도죠. 그래서 내가 느꼈을 때 시원하다. 이거는 40도가 아니고요. 약간 따뜻해야 돼. 약간 뜨거운 거 말고요. 좀 따뜻하네. 이런 느낌이 나는 온도가 바로 40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온수로 손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누, 손톱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손소독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갖추어져 있어서 이걸 다 활용해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는 종이 타월로 손에 물기를 닦을까요? 안 닦을까요?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물기를 닦아주셔야 됩니다. 종이 타월로. 닦은 다음에 이제 휴지통에 버릴 때 휴지통 뚜껑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버리면은 네, 다시 손이 더러워졌죠. 다시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페달식 발을 밟아서, 페달을 밟아서 뚜껑을 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손 세척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페달식 휴지통에 이렇게 종이 타월을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 세척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으로 손 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손 소독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도꼭지의 높이를 팔꿈치까지 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손을 씻을 때 정말 여기 손목 바로 여기까지 손만 씻는 게 아니라 팔꿈치까지도 함께 씻어 주셔야 된다. 요런 말씀입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이렇게 야무지게 적혀 있는데 대부분 너무 잘 알아요. 자, 작업 시작하기 전에 손 씻어야 되죠. 식품 검수가 끝난 후, 식품 검수할 때는 대부분 더러워요. 생어류, 생육류를 만지기도 하고요. 흙이 혼입되어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식품 검수가 끝난 후에도 반드시 손을 또 씻어 주셔야 됩니다. 화장실 이용한 후에도 반드시 씻으시죠. 그리고 이제 오염된 기구와 접촉했을 때, 쓰레기 만졌을 때, 청소도구 만졌을 때, 뭐 어류, 육류, 난각, 검수 끝나고 말고도 내가 조리하던 중간중간에 이제 생, 난각, 달걀 만질 수도 있고요. 고기 만질 수도 있어요. 그때도 또 손을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작업구역과 청결 작업구역 사이를 막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또 손을 씻어 주셔야 되는데 청결 작업구역은 어디다? 조리실. 조리실이 가장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청결 작업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검수실에 있다가 조리실 왔다. 손을 씻어주셔야 되고요. 갑자기 세척실에 두고 온 게 있어서 세척실에 갔다가 또 조리실에 왔다. 손을 씻어주셔야 됩니다.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작업 동선에 맞춰서 전처리실 갔다가 세척실 갔다가 조리실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줄여주셔야 돼요. 조리할 때는 조리실에만 있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제 여기부터가 많이 놓치십니다. 귀, 입, 코, 머리 등 신체 일부를 만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작업하다가 예를 들면은 막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미생물 밖으로 머리카락이 막 삐져나와서 내가 머리를 이렇게 만져서 넣었어. 그때도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거나 뭐 세척 작업하고 나서도 이제 손을 씻어 주셔야 되고요. 음식 또는 차를 섭취할 때도 있어요. 검식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더울 때 너무 작업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반드시 손을 씻어 주셔야 됩니다.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나서도 손을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은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물을 마셨다거나 머리카락을 만졌다거나 쓰레기를 만졌다거나 이럴 때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손 씻는 것보다는 장갑을 그냥 교체하는 게 1번이에요. 깨끗한 다른 장갑, 소독고 있는 다른 장갑으로 교체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장갑 수량이 넉넉하지 않거나 교체할 장갑이 여의치 않을 때는 손을 씻는 방법,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죠. 40도, 손톱솔, 종이타월, 손소독, 팔꿈치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손을 또 씻으셔야 돼요. 땀으로 옷을 닦거나 고무장갑에 낀 채 얼굴을 만지면 안 돼요. 만졌다면 손을 씻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자주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식품을 씻는 세정대와 손을 씻는 세정대가 별도로 있는데 이제 막 작업을 하다가 내가 이제 대파를 만졌어. 손 씻어야겠어. 그래서 손 세정대 안 가고 그냥 대파 씻던 그 세정대에서 손을 씻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손을 씻는 곳은 손만 씻고요. 채소를 씻을 수 있는 곳은 채소만 씻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려워요. 여기 달걀 후라이라고 적혀 있죠. 원재료. 달걀 껍데기 진짜 더러워요. 살모넬라균 많죠. 근데 그 원재료들을 만진 다음에 손을 씻지 않고 조리를 해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달걀 후라이 작업 어떻게 하냐? 달걀 깨고 손 씻고 붙이고 달걀 깨고 손 씻고 붙이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오늘 안에 달걀 후라이가 못 나가잖아요. 이제 달걀을 깨는 사람은 계속 달걀만 만져요. 조리하시면 안 돼요. 달걀만 깹니다. 그리고 달걀 후라이를 붙이는 사람은 계속 달걀 후라이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좀 구분해서 하면은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손 세척이 끝났어요. 끝나면은 손 소독을 또 해야 됩니다. 제목에 보이시죠? 손 세척과 손 소독은 별개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뭐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각각 시식해 주셔야 되고 손을 씻은 다음에 손 소독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손을 세척한 다음에 종이 타월로 손에 있는 물기를 제거를 하고 손 소독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 소독에 가장 효과적인 게 70%로 희석된 에틸 알코올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 손에 물기가 있어. 근데 그 상태에서 70% 에틸 알코올을 뿌리면은 이게 희석이 된다는 거죠. 70%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럼 소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에 있는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알코올을 뿌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손을 씻고 나서는 건조한다는 게 이제 물기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대부분 종이 타월로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신 다음에 70% 에틸 알코올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차 오염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파트인데 칼, 도마, 앞치마, 색깔별로 구분 사용한다.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학교 현장에 오시면 너무 중요하고 되게 다른 현장과 다르게 특이한 점인데 다들 굉장히 잘 지켜주고 계세요. 특히 이제 조리용, 뭐 전처리용 장갑도 있을 거고 세척용 장갑도 있을 건데 조리용 고무장갑은 조리라는 거는 가장 청결 작업 구역에서
가장 깨끗하게 작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냉장고 문 손잡이, 소독고 문 손잡이, 이런 뭐 양념통, 이런 운반 등 더러울 수 있는 것들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제 접촉할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근데 그럴지 않도록 정말 이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둘 거 다 꺼내두고 소독고에서 꺼낼 시기가 있으면 꺼내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리용 앞치마와 장갑을 딱 착용한 후에 조리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칼도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도별로 색깔별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요. 다만 조리가 완료된 음식 또는 완제품 있잖아요. 김치를 썬다거나 이런 것들은 한 종류의 칼도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검정색 정도로 통일을 해서 우리가 완제품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구의 소독은 염소 소독액 다들 사용하시죠? 그 염소 농도를 확인하실 텐데 200ppm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5분간 침지를 해서 소독을 실시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사진 보실게요. 사진 보시면은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분은 지금 약간 노란색인 거 보니까 카레 같기도 하고 조리를 하고 계시죠. 조리해요. 이제 흰색 앞치마, 흰색 장갑을 끼면서 조리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다른 색깔 앞치마와 다른 색깔 장갑을 끼고 지금 솥을 열심히 닦고 계세요. 너무 잘하셨죠. 한 명은 조리용 앞치마와 조리용 장갑을 끼고 조리 작업. 한 명은 세척용 앞치마와 세척용 장갑을 끼고 세척 작업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지금 한 공간 안에서 바로 옆에서 서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작업이 빨리 끝났고 그리고 나는 솥을 빨리 닦고 또 다른 일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조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서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거 보세요. 이제 뭐냐면은 그 조리 목장으로 전처리 실을 막 드나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처리 목장을 하고 조리장을 막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 작업 구역이 있고 일반 작업 구역이 있는데 이 복장 구분을 해야 되는데 상관없이 계속 드나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하면은 이제 서로 다른 복장을 착용하고 막 팔짱 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른 복장을 착용했을 때는 최소한 서로 팔짱 끼거나 바로 옆에서 작업하거나 아니면 이 작업 구역을 계속 넘나들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는 식품의 해동 및 소독입니다. 저희가 이제 냉동식품을 쓰는 경우가 있죠. 뭐 냉동 생선이 가장 많을 텐데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의 원칙이 첫 번째 냉장 해동입니다. 그냥 냉장고 안에서 10도 이하로 해동을 하는 건데 좀 오래 걸리죠.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냉장 해동보다는 흐르는 물 해동을 제일 많이 하시죠. 유수 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 중요하신 게 뭐냐면 21도 이하여야 돼요. 이 물의 온도가 21도 이하라는 건 뭐냐면은 뭐 온도계로 재도 좋아요. 이렇게 적외선 온도계 쏴서 체크를 하실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21도 이하라는 거는 우리 몸이 36도, 37도라고 했죠? 21도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시원한 느낌. 내가 만졌을 때 시원한 물이어야 돼요. 시원한 물, 즉 찬물. 따뜻한 물로 막 온수로 유수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식중독 위험이 굉장히 증가해요. 그래서 시원한 물로 또 흐르는 물, 고이지 않는 물로 해동을 해야 되고요. 실온에 따뜻한 온도에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해동 중이라는 표식을 부착을 해서 유수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냉동식품을 튀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저희 학교도 냉동식품 튀기면 막 7, 80kg씩 튀기는데 70, 80kg 한꺼번에 꺼내놓고 이제 5봉씩, 10봉씩 이렇게 튀기잖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60kg, 70kg 애들은 계속 실온에 방치된 상태겠죠. 그래서 한 3번 정도에 나누어서 꺼내서 튀김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녹았다 언 흔적이 있는 냉동식품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물론 검수 때, 이따가 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검수 때 이런 걸 잡아내야 되는데 겉에 포장지만 봐서는 녹았다 얼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할 때 예를 들면 막 다닥다닥 냉동식품들이 붙어 있다던가 이렇게 잘 떨어져야 되는데
다 붙어 있다던가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녹았다 얼었죠. 이런 흔적 있는 냉동식품은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양 선생님을 불러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으로 먹는 채소 과일류는 반드시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기구는 200ppm에서 유효 그 염소 농도를 만들어서 5분간 침지를 했다면 생으로 먹는 채소 과일류는 농도가 좀 낮아요. 100에서 130ppm으로 농도를 만들어서 소독액에 5분간 담가준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로 충분히 헹구는 게 바로 위생관리 지침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약간 다듬죠. 그리고 세척을 한 번 한 다음에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헹궈줍니다. 세척과 같은 건데 헹굴 때는 몇 번 헹구나요? 이게 아니라 소독제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헹굽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번 정도 헹구면은 냄새가 나지 않죠. 여기까지 이제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퀴즈 첫 번째. 하나의 냉장고에 식재료와 음식을 같이 보관해야 되는 경우에 식재료는 아래쪽에, 음식은 위쪽에 보관해야 된다. OX. OX? 뭘까요? 정답은? 옵니다. 조금 더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더러운 것을 아래쪽에, 조금 더 깨끗한 것을 위쪽에 보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식품 보관하는 선반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앞에서 저랑 같이 살펴보셨죠? 바닥에 물건을 놓으면은 이제 청소하기도 힘들고 막 밑에 벌레가 지나다닐 수 있고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떨어져서 식품을 보관해 주셔야 되는데 60cm 이상이다. OX. OX. 정답은 X. X입니다. 식품을 보관하는 선반은 바닥으로부터 15cm 정도 약간 정도만 이제 띄워놓으면 되고요. 식품을 취급하는 것, 식품을 옮기거나 세척하거나 썰거나 볶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말씀드렸죠. 내가 일어섰을 때 이렇게 손을 뻗는 그 위치 정도가 이제 60cm 이상이에요. 이제 60cm 이상에서 식품 취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렇게 5가지 포인트를 알아봤고요. 이 5가지 포인트가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드린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키포인트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요 핵심만 기억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2학기에도 안전하게 식품 취급 및 조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냉장이나 냉동 보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냉장고의 내부 온도 기준은 5도 이하입니다. 그리고 냉동고의 온도 기준은 영하 18도 이하인지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도계를 설치할 때는 온도계의 센서가 가장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그 냉장고 내부의 그 어떤 곳도 다 이 온도 기준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실온에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할 때도 반드시 덮개가 필수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온. 따뜻하게 보온하거나 아니면은 실온, 상온에 보관을 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된다면은 음식의 온도가 아까는 내부 온도였어요. 냉장고 내부의 온도가 5도, 냉장고 내부의 온도가 영하 18도인데 음식은 음식 그 자체, 음식의 온도를 쟀을 때 57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제육볶음을 따뜻하게 먹고 떡볶이를 따뜻하게 먹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따뜻한 날이든 추운 날이든 보온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는데 보온을 지킬 수 없는 현장이라면 반드시 몇 시간 안에 배식을 해야 된다? 2시간. 2시간 안에는 배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음식의 온도가 57도 이상 나오려면은 보통 보온고의 내부 온도 기준은 한 70도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된다. 이 부분 온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손 씻고 손 소독하는 건데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손 세척과 손 소독은 함께 대신할 수 없는 거고요. 각각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손 세척하는 것들 따뜻한 물에서 손톱소를 활용해서 팔꿈치까지 이렇게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손을 세척하고 나서는 손에 이제 물기가 있는 상태로 알코올을 뿌리면 안 됩니다. 소독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을 세척하고 나서는 핸드타올로 물기를 제거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 소독을 한 후에는 물기가 아니라 이제 물기는 아니고 알코올이 손에 남아있는데 그 알코올은 또 핸드타올로 닦아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손을 소독한 후에는 핸드타올로 닦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건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알코올의 소독 원리가 이제 알코올은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에 뿌려놨을 때 날아가면서 이 공기 중에 내 손에 혹시 있을지 모를 유해 물질들과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휘발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휘발될 기회도 주지 않고 다 핸드타올로 닦아버리면은 당연히 소독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을 알코올로 소독한 다음에는 핸드타올로 닦는 게 아니라 자연 건조를 해주셔야 된다. 그대로 날려주셔야 된다는 점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칼, 도마, 앞치마는 점수, 전처리, 조리, 세척 이렇게 구역이 구분될 때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앞치마와 장갑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칼, 도마도 어육류, 채소류, 과일류, 뭐 김치류, 완제품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서 서로 다른 색깔의 칼, 도마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구분 사용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실 건데 기구 소독을 할 때는 200ppm의 염소 농도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5분간 담가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식품의 해동과 소독인데요. 식품을 해동하는 경우가 있죠. 냉동식품, 냉동생선 이제 이런 거 쓸 때는 냉장 해동도 가능해요. 근데 냉장 해동을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려서 보통 냉장 해동을 안 하고 유수 해동, 흐르는 물에 해동을 많이 하는데 조금 이제 가끔 실수를 하시는 게 따뜻한 물에 해동을 하면 빨리 녹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녹이려고 따뜻한 물에 해동을 하게 되면 빨리 녹이고 빨리 이제 조리해서 다 같이 배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도라고 함은 시원한 물, 차가운 물에 그리고 고이지 않는 흐르는 물, 유수 해동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기구 소독이 200ppm이었던 것과 달리 우리가 이제 샐러드처럼 생으로 먹는 채소, 과일의 소독은 100에서 130ppm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가 개정되기 전에는 100ppm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기 쉽게 두 배다, 딱 두 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되면서 100에서 130pp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100ppm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130ppm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왜 딱 안 정해주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줬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생채소, 생과일을 먹고 나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언제? 폭염이 심한 여름철에. 그래서 막 여름철에도 김치 주지 마라. 특히 생김치 주지 마라. 익은 김치만 줘라. 아니면은 매일 이제 배식용 김치가 나갈 때마다 다 김치볶음으로 볶아줘라. 이런 적이 있었던 거 아마 조금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름철에는 폭염 때문에 식중독 위험이 높은데 생채소, 생과일 뭐 계속 제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여름철, 위험할 때. 그래서 위생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실시되어야 될 때는 100이 아니라 130ppm까지도 올려서 소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원래 기준대로 하면은 평소에는 100ppm 기준으로 소독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핵심입니다. 지금 요 한 페이지가 저희 40분 동안 지금 강의를 했는데 40분 동안 강의 내용의 포인트다 생각하고 특히 이런 온도 기준, 소독 기준은 꼭 잘 기억하셔서 2학기 때도 우리가 식품 취급 및 조리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어떤 거를 알려드릴 거냐면 CCP 기록지 작성법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이 CCP 기록지가 학교급식 위생관리의 핵심인데 작성하는 게 좀 어렵고 복잡하고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 신규 선생님 오시거나 이제 다른 학교에서 오셨는데
기록지 쓰는 거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현장에서 헷갈리실 만한 부분들을 담아서 CCP 기록지 작성법에 대한 연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작성 어떻게 할까요?를 보시면은 일단 CCP라는 게 이제 영어여가지고 CCP가 뭐지? 이러는데 CCP 하지만 정작 CCP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CCP는 뭐냐면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포인트다. 정말 중요한 관리 포인트다. 요렇게.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지 작성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CCP가 관리가 잘못되면은요, 이 식품의 안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식중독 사고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굳이 바빠 죽겠는데 작성까지 해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CP1, CCP2, CCP3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 식품 취급 및 조리, 조리 완료 및 배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뒀어요. 냉장식품은 식품, 10도 이하. 그리고 냉동식품은 녹았던 흔적이 없고 딱딱하게 잘 얼어 있어야 된다. 이런 포인트. 네, 두 번째, 우리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소독에 100ppm에서 130ppm으로 이제 생 과일 및 생채소는 소독을 해야 되고요. 그 중심 온도 중요하죠. 이제 과열 조리하는 것들은 중심 온도가 75도, 어패류일 경우에는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온도가 유지되는 그거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리가 완료됐어요. 배식을 할 때는 따뜻한 음식은 아까 했죠? 57도 이상. 근데 이제 열장 이게 따뜻하게 보관하는 게 불가해. 그럴 때는 2시간 안에는 반드시 배식을 완료돼야 된다. 또 이 CCP라는 건 뭐냐면은 주로 온도, 소독, 시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중에 온도와 소독과 시간 관리의 기준들이 잘 지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CCP 1번은 검수입니다. 그래서 검수는 아마 우리 실무사님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검수를 주로 제가 하죠. 영양교사가 하는데 가끔 이제 영양교사가 조리사 선생님한테 위임을 해서 조리사 선생님이 검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CP1은 검수에 대한 부분인데 냉장식품, 그리고 이제 깐 양파, 깐 대파, 깐 감자 이렇게 전처리가 되어 오는 농산물들은 10도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생선과 육류는 신선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이런 뭐 그냥 냉장식품이나 전처리된 농산물보다 이제 이런 아이들은 5도 이하예요. 그리고 냉동식품은 이제 이쯤 되면 마이너스 18도 이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냉동식품이 마이너스 18도 이하가 나오는 건 정말 힘들고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면 냉장고 온도 자체가 영하 18도여도 그 식품까지 영하 18도가 되기 쉽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막 이동하는 이제 냉동 탑차에서 내려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실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요. 그래서 마이너스 18도 이하도 힘들고요. 사실 0도 이하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온도 기준은 없고요. 얼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가 이 CCP 1번의 한계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아니 냉동 상태가 잘 유지됐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하지? 어렵죠. 그래서 녹았던 흔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박스가 막 젖어 있어요. 젖어서 얼었어요. 그 뭔가 녹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냉동 만두, 냉동 튀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봉지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봤을 때 알알이 잘 떨어져 있었는데 다 눌러붙어 있어. 그러면은 분명히 중간에라도 녹아서 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물기가 맺혀 있는지, 젖어 있는지, 개체들이 막 서로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거는 저희 학교 이제 검수서를 제가 이제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검수서를 직접 작성할 일은 없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원산지 확인하고 포장 상태가 얼어 있는지 눌러붙어 있는지 물기가 맺혀 있는지 확인하고 온도를 재줘야 될 것들은 재줘야 되죠. 냉장, 냉동 이렇게 재주시고요. 유통기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이 있어요. 소금, 설탕, 뭐 청주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쓰여 있지 않고 제조 일자만 쓰여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날짜 적고 제조 일자다 이렇게 적어주고 있고요. 품질 상태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검수서에 기록하는 게 CCP 1번입니다. 이제 요거는 몇몇의 조리사 선생님들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CCP2. CCP 2번은 식품 취급 및 조리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40분 동안 살펴봤던 게 식품 취급 및 조리여서 이제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내용과 상당히 겹치는데 이런 거죠. 구분 사용하고 있는가. 그 여기 요게 있어요. 중심 온도. 중심 온도라 하면 그 식품의 중간, 가운데를 반드시 찔러봐야 된다는 중간의 온도가 75도 이상인지 85도 이상인지를 1분 이상 찔러보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75도, 85도라고는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몇 도가 나올까요? 선생님 75도 나왔어요. 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90도 이상은 나와줘야 안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75도 나왔네. 끝! 85도 겨우 나왔다. 끝! 이게 아니라 안전하게 모든 중심 온도는 95도 정도가 다 나올 수 있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이제 탐침 온도계로 찔러서 중심 온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열애가 있어요. 뭐냐면 밥과 국같이 끓이는 음식은 온도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쌀이 밥이 되는 것 자체가 물이 끓어야 된다는 건데 물이 끓고 밥이 되려면 무조건 100도가 넘어야 돼요. 밥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100도가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이 완성되는 것 자체가 100도가 넘었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온도계를 안 찔러봐도 나오기는 한다. 뭐 표면 온도 정도만 체크하던가 예, 그러면 되고요.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이 막 바글바글 끓잖아요. 그냥 물이 끓는 온도 자체가 100도 이상이어야 끓기 때문에 바글바글 끓는 것 자체가 온도계 사용을 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온도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튀김은 이제 가운데 한 개, 가장자리 두 개, 이제 솔직히 크잖아요. 근데 어딘가에 온도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어딘가에 온도가 많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저 다량 조리기 때문에 가운데 한 개, 가장자리 한 개, 뭐 두 개 이렇게 골고루 골라서 그것도 크기가 큰 게 잘 안 익잖아요. 그래서 잘 안 익을 만한 걸로 골라서 중심 온도를 재주셔야 되고요. 오븐 조리할 때도 위, 중간, 아래가 있는데 다 온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딘가는 좀 노릇노릇하게 잘 나오는데 어딘가는 아직도 허옇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 보이는 애를 찔러보는 게 아니라 허연 아이, 허연 아이. 그리고 위, 중간, 아래 골고루 크기가 큰 것으로만 골라서 수정을 했을 때 모두가 75도, 85도 이상이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90도 이상 나와야 돼요. 네. 뭐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작거나 얇은 음식의 온도를 재야 되는 게 달걀지단. 이런 거 이제 얇고 작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참치 온도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재는 게 가장 좋냐면은 지단을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두껍게 만들어서 찔러보는 거죠. 이제 이게 가장 좋긴 한데 이런 것들은 표면 온도계. 이렇게 적외선으로 표면을 이렇게 쏴서 온도를 재는 표면 온도계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공 완제품, 달걀말이 족발 진짜 다 완성된 거를 데워서만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이게 더 위험해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봐보세요. 달걀물을 막 직접 다 달걀을 막 풀어서 달걀말이를 붙여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조리 전과 후가 눈에 띄게 보이죠. 이게 날달걀이냐, 익은 달걀이냐는 확연히 눈으로만 봐도 차이가 나서 익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온도가 나왔는지. 근데 자, 달걀말이 완제품 막 냉장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데워서 만져. 근데 데우기 전과 후가 생긴 게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다 골고루 다 갔는지를 육안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찔러봐야 돼. 그러니까 가공 완제품을 쓸 때는 오늘 너무 작업이 편해서 행복해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온도 관리가 더 내가 체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더 철저하게 온도를 체크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도 측정하는 걸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시청국 나면은 보통 이래요. 다 족발, 뭐 달걀말이 완제품 쓴 거, 달걀 지단 완제품 쓴 거, 요런 경우가 오히려 더 수제로 막 이렇게 다 해냈을 때보다 식중독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농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100에서 130 ppm 5분 동안 담그고 먹는 물로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헹군다. 보통 3번 정도 된다. 이런 건데 이제 소독제가 골고루 닿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 포기 채소 있잖아요. 뭐 배추, 양배추, 양상추 이런 애들은 그냥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잎을 분리하는 건데 잎을 다 납작납작 분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절단, 4등분 막 이렇게 절단해서 안으로 소독제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조치를 한 다음에
세척, 소독, 또 헹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력 때문에 올라와요. 물에 떠요. 그러면 이제 물에 뜬 부분은 또 소독이 안 되니까 눌러둬야 됩니다. 눌러두거나 이렇게 계속 저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골고루 소독제가 닿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소독제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궈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샐러드고 막 소독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럴 때는 이게 계속 뭐 양배추 넣었다 빼고 양상추 넣었다 빼고 이럴 때마다 소독액이 희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희석이 되면 안 되니까 다음 채소 과일을 담그기 전에 농도가 100에서 130ppm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음 채소나 과일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작업 흐름이 끊기지 않는 그 공정 사이사이에 이게 현장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요렇게 너무 힘드니까 다들 조리가 다 끝난 후에 한꺼번에 막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 기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기록지 예시예요. 기록지 예시가 이게 제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있는 기록지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작업은 전처리실에서 하고 어떤 작업은 조리실에서 하냐. 이제 요거가 좀 헷갈리시는데 뭐냐면 전처리실은 말 그대로 조리 전이에요. 조리 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열하기 전입니다. 가열하기 전. 그리고 사실은 소독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조리의 기준은 가열 그리고 소독입니다. 가열 이후, 소독 이후부터는 이제 청결하게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리실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소독을 조리실에서 많이 안 하고 이제 뭐 세정대 이런 게 다 전처리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도 그렇지만 소독 작업을 이제 소독용 세정대를 마련해서 전처리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열과 소독을 기준으로 요거를 이제 동그라미를 이제 구분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가열이 들어가는 건 모두 다 온도를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시 보면은 국도 아까 아니 밥하고 국은 온도계로 재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드시 온도는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온도계로 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유는 얘가 밥이 완성되고 국이 끓었다는 것 자체가 100도가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온도계로 재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기록지에 온도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에도 온도가 적혀 있죠. 그래서 국의 온도, 밥의 온도도 다 적어주셔야 되고요. 닭튀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도인데 솔직히 85도 아니에요. 90도 다 넘게 나와야 돼요. 90도, 92도, 93도 막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90도 이렇게 넘는 온도로다가 특히 닭튀김 한 솥에 한꺼번에 뺍니까? 무조건 아니죠. 한 세 솥이 뭐예요? 작은 학교 세 솥, 많이 나오는 학교는 막 9솥까지도 나올 텐데, 손마다 온도를 재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온도를 한 번만 기록해도 물론 되지만,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신 거고요. 그냥 온도 잰 거 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튀겼다, 5분 썼다, 주찬이다, 양이 많다, 온도 3개 이상씩 다 적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튀김, 오븐 온도는 여러 번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 있어요. 이제 요런 거 있을 때, 이제 오징어 미나리를 살짝 데치잖아요. 살짝. 살짝 데치면은 이게 온도가 나올까요? 안 나오니까 여기 지금 85도라, 80도라고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고요. 오징어가 질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미나리가 이제 다 퍼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온도 기준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나리 살짝, 오징어 살짝 데친다고 80도 나오면은 85도 이상 어패류가 가열이 돼야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데 80도로만 살짝 데쳐주시면 안 되고요. 오징어가 질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데치기조차도 콩나물 무침 이런 거 데치기조차도 반드시 온도 기준 이상으로 데쳐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심 온도 적어주시고요. 자, 이제 CCB 3번은 조리 완료 및 배식이에요. 그래서 조리가 완료되고 배식을 할 때는 모든 음식을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공 완제품이라도 절단 작업을 한 경우에는 기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슨 소리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파인애플. 파인애플을 어느 학교는 그냥 조각난 파인애플을 뜯어서 담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학교는 파인애플 진짜 원물이 들어와서 꼭지 자르고 껍질 자르고 조각 내서 배식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공 완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절단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가열 조리 후에
처리 공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처럼 오징어, 미나리, 초무침 이런 거는 가열조리 했죠. 데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처리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친다. 양념에 무친다, 생채소랑 섞는다. 이런 공정이 있는 음식은 이제 대부분 무침류예요. 무침류는 혼합은 최대한 배식 직전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식중독 위험이 높기 때문에. 완전 가열하고 완전 소독하고 생으로 나가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가열 조리 후에 후처리하는 공정이 있는 음식, 무침류들은 식중독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배식 직전에 무쳐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57도 이상 유지해 주셔야 되고 2시간 이내 배식해야 되고 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조리 완료 시간은 처음 조리 완료된 메뉴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이나 튀김 같은 거 거의 오전 내내 튀기잖아요. 막 3시간 동안 튀기잖아요.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온도 범위로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해서 시간의 범위를 가장 처음 조리가 완료된 닭튀김부터 가장 마지막에 조리가 완료된 닭튀김까지 이렇게 온도, 이게 시간 범위로 적어 주셔야 된다. 이것도 이제 그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있는 기록지 예시예요. 여기 보시면은 무침이죠. 무침 같은 게 혼합 시작 시간에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최대한 배식 직전에 혼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무침류는 다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배식 완료가 언제 됐는지 온도를 적어주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리 완료 시간 적고 배식 완료의 온도를 적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니, 57도 이상이 안 되나 봐.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있는 학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2시간 이내로 배식을 해야 된다. 2시간 이내로. 여기 2시간 이내가 됐나요? 조리 완료가 10시 20분에 됐고, 그 배식 완료가 12시 40분에 됐어요. 2시간 이내가 안 되죠. 잘못됐다는. 근데 얘는 이제 2시간 이내에는 배식을 안 했죠. 왜냐면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했겠지만 기록을 하지 않았고 대신 온도가 57도 이상 유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2시간 이내에 배식을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적지 않고 대부분의 학교는 온도가 이제 57도 이상 유지되는 건 다 57도 유지될 수 있게 보온 온도를 적고 그리고 다 2시간 이내 배식을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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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CP로 넘어갈게요. CP 1번은 냉장 냉동고실의 온도 관리. 우리가 다 이제 아침에 배웠죠. 방금 첫 시간에 배웠죠. 그 냉장고는 5도 이하, 냉동고는 영하 18도 이하가 유지되는지 점심만 나가는 학교는 하루 2번, 이식 이상 나가는 학교는 하루 3번을 재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급식 외의 물품은 보관하면 안 되고요. 외부 부착용 디지털 온도계 설치해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해서 적는다.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냉장고와 냉동고가 다 적혀 있고, 모든 실마다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 건데, 저희 학교는 이제 7시 40분 출근이기 때문에 출근한 직후와 그 퇴근이 3시 40분이기 때문에 퇴근 직전, 이렇게 해서 온도를 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P 2번은 식품 접촉 표면의 세척과 소독인데요. 식판 표면이 71도 이상 확인되는지 세척이 끝날 무렵에 시작부터 확인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끝날수록 소독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끝날 무렵까지도 71도가 잘 유지되는지를 이제 그 스티커가 있어요. 라벨. 71도 서머 라벨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세척기를 통과시켜서 변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전기 식기 소독으로 소독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럴 때는 식판이 가장 많이 포개진 곳에 가장 가운데가 가장 따뜻한 열 전달이 안 되겠죠. 거기까지도 71도가 잘 유지되는지 그 중앙 부위에 이 라벨을 붙여서 온도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 이제 월 1회마다 이 71도 서머 라벨지뿐만 아니라 테스트 페이퍼를 붙여서 지시약을 사용해서 식판 및 기구 표면에 세제가 남아있는지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록지의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온수 온도가 잘 준수되고 71도로 행복물의 온도가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소독도 이제 저희가 이제 소독 200ppm으로 다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독제를 보통 출근하자마자 만들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루 동안 사용을 하는데 농도가 잘 유지되는지는 하루 종일 상시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독제 농도를 각각 다 확인을 해서 동그라미를 쳐주시는 게 바로 이게 CP2 기록지 작성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CCP 기록지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2학기 때 조금 날이 선선해져서 우리가 물론 조금 작업이 편해지고 또 이제 위생 관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덜해졌지만 그래도 2학기 때도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학교 급식 응원합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